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이야기의 정원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현대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번지고 있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주변의 누군가 때문에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이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이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통찰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공포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가짜 혹은 위험한 인물을 식별하고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이려는 집착이 점점 커져왔습니다. 한때 자기계발서 코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 흐름은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나르시시스트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적 용어가 우리의 일상 어휘 속으로 스며들면서 우리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법, 그들에게서 살아남는 법과 같은 제목의 영상들은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부터 웰니스 인플루언서, 심지어는 강한 남성상을 강조하는 유튜버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시청자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수익성 높은 틈새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숨겨진 나르시시스트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과연 실제하는 개념일까요?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쓰이지만 대부분 본래의 임상적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낮은 공감 능력, 과도한 찬사에 대한 욕구, 과대망상, 강한 시기심, 특권의식 등의 명확한 기준을 가진 정신의학적 진단명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진단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스트는 이기적이고 교활하며 학대적이거나 혹은 그저 함께 있기 불쾌한 사람을 통칭하는 만능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담론에서 인기를 끄는 개념은 이들이 은밀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진짜 의도나 감정을 가면 뒤에 숨기고 있으며 오직 훈련과 기술, 그리고 누군가의 유료 PDF 파일을 구매해야만 그 위험성을 미리 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토양을 마련한 데에는 몇 권의 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은 인간관계를 마키아벨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권력의 역학을 이해하고 잠재적 조종자들을 이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심리학자 마사 스타우트 박사의 당신 옆의 소시오패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구의 상당수가 양심이 없는 소시오패스이며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의 정체를 숨긴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들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어떤 성격 특성은 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며 충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 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우트 박사는 이렇게 소름 끼치는 문장으로 경고합니다. 25명 중 1명은 소시오패스, 즉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선과 악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분이 그들의 행동을 제약하지 못할 뿐입니다.
옳고 그름의 지적인 차이가 우리 대부분에게는 감정적인 사이렌을 울리고 푸른 경고등을 켜지만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감이나 후회의 아주 작은 낌새도 없이 25명 중 1명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이 바로 2014년 타임지 편집자 제프리 클루거가 쓴 당신 옆의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책은 나르시시스트를 일상 속에 숨어있는 위험, 즉 평범해 보이지만 이기심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로써 비밀스러운 이상자라는 개념은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연쇄살인마를 만날 확률은 낮지만 나르시시스트는요? 바로 옆집 이웃, 옆자리 동료, 심지어 내 침대를 공유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공포를 심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서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증폭되며 나르시시즘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위협이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특징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담론이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곳 중 하나는 바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서 자란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는 정서적으로 학대적인 가정 환경을 겪은 이들을 위한 지지 그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곳은 개인 관계에서의 나르시시즘에 대한 논의의 중심지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나르시시스트로 규정하고 대처 전략을 공유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수많은 자칭 나르시시즘 전문가들이 등장했고 이들의 콘텐츠는 정신의학과 쇼맨십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극소수는 실제 심리학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즘 전문가, 관계 코치처럼 법적 규제가 없는 모호한 직함들이 마치 공신력 있는 자격처럼 사용됩니다. 어떤 유명 크리에이터는 자신을 나르시시스트 학대 회복 전문가라고 칭하며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그의 조언 중 일부는 유사과학, 심지어는 골상학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한 영상에서는 두꺼운 눈썹을 보고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 특유의 비웃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명백히 비과학적이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에 파고들어 큰 호응을 얻습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더라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 사적인 모습과 공적인 모습이 다르다, 자기 생일을 유난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별을 두려워한다 등 지극히 평범한 행동들을 나르시시스트의 비밀 신호라고 주장하는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판 심리적 관상 과도 같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얼굴 생김새로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눈썹 모양, 입꼬리의 방향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과거의 관상이 이제는 눈맞춤, 미소, 특정 행동 패턴으로 사람의 내면이 악하다고 단정하는 심리적 관상으로 옷을 갈아입은 셈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복잡한 인간관계를 선한 나와 악한 너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재단하려는 유혹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몇 년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한 유명인 부부의 법정 다툼은 이러한 현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임상 나르시시즘 전문가가 되어 한쪽 배우자의 눈빛, 미소 짓는 방식, 심지어 숨쉬는 모습에서 악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시간이 흘러많은 증거들이 초기 대중의 판단과 다른 방향을 가리켰지만 소위 전문가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기저에 깔린 생각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악은 우리 곁에 있으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신호가 있다. 물론 모든 콘텐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NPD 진단을 받은 소수의 인플루언서들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거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
즉 숨만 쉬어도 나르시시스트라고 말하는 콘텐츠가 훨씬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종종 학대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나르시시즘에 대한 집중을 혼합합니다. 많은 생존자들은 자신의 끔찍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 용어를 빌려 자신을 학대한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학대 예방에서 점차 초현실적이고 음모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엠패스, 슈퍼 엠패스, 다크 엠패스 같은 새로운 심리학적 원형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각 초능력적인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 더 강력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안티히어로적인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마치 포켓몬처럼 이들은 자신의 감정 능력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조종 전략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상징, 즉 도덕극에 등장하는 정형화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가면을 쓴 인물처럼 우리는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역할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가 무엇이든 이 콘텐츠는 결국 조종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파고들어 손쉬운 해결책과 명확한 적을 제시합니다. 비밀스러운 나르시시스트를 간파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하게 얽힌 현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정신과적 진단은 부러진 뼈나 홍역 감염을 확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신과적 진단은 특정 행동과 특성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 즉 증상의 패턴을 묘사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사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은 자폐, 나르시시즘,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장애의 증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성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정상 범주를 넘어 일상생활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때 장애로 진단됩니다. 하지만 무엇이 정상인가에 대한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한 사회에서는 기능적인 행동이 다른 사회에서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도덕적으로 일탈했거나 사회적으로 파괴적이라고 여겨졌던 행동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거나 특정 권력 구조를 지키기 위해 종종 병리화되었습니다. 동성애가 비정상으로 간주되어 1970년대까지 미국 정신의학 진단 편람에 포함되었던 것이 한 예입니다. 이러한 진단이 중립적인 꼬리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나르시시스트 담론은 두 가지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첫째, 매우 흔하고 평범한 인간의 특성들이 병리적인 것으로 재규정되고 있습니다. 돈을 써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거나 때때로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즘 담론은 이러한 행동들을 위험 신호로 낙인 찍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타인에 대한 의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마치 냉전 시대에 이웃의 간첩이 있을지 모른다며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던 사회적 분위기처럼 현대의 나르시시스트 담론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서 악의 증거를 찾도록 부추깁니다. 이는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선천적으로 악하다고 암시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행동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을 경멸적이고 주관적이며 징벌적인 범주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초점은 특정 인물들을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본질적으로 위험한 존재, 즉 사이코로 낙인 찍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대적 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대신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척하는 것을 조장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인물은 단순한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안전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는 민속 악마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탄 숭배의식 공포처럼 이 서사는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을 부추깁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디에나 있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훔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의심의 문화를 조성합니다. 사회학자 스탠리 코엔은 그에 져서 민속 악마와 도덕적 공황에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합니다. 도덕적 공황은 고립된 사건이나 행동을 과장하여 그것이 마치 널리 퍼진 일상적인 위험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1960년대 영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의 작은 다툼이 요즘 애들은 통제불능이라 거리를 다니기 무섭다는 식의 거대한 사회적 공포로 번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스트들은 엠페스의 감정적 에너지를 빼앗기 위해 도처에 숨어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극단적인 사회적, 감정적, 심지어 법적 대응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코엔이 말했듯이 상황을 재앙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반복되고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과도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공포는 과잉 대응을 낳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믿음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나르시시스트 공황 산업의 핵심 논리 중 하나는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일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남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에 대해 절대 걱정하지 않기 때문 이라는 말이 주문처럼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 이 담론은 당신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끊임없이 확인시켜줍니다. 자기 성찰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성찰을 멈춰야 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문제는 항상 사악한 타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위험한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본질적으로 악하다면 그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애도 정당화되고 심지어 찬양받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 주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상처받을 마음이 없다는 걸 기억해요. 와 같은 문구가 소셜미디어에서 버젓이 공유됩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비인간화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잣대는 결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를 끼칩니다. 우리의 직감은 사회적으로 중립적인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학습한 편견과 고정관념의 총합일 수 있습니다. 사회가 나르시시스트라고 판단한 사람을 비인간화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쥐어준다면 그 사회는 애초에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먼저 비인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폐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독특한 말투나 행동이 오만하다거나 나쁜 기운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그들의 다름이 악함의 증거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 서사는 학대가 발생하는 더 큰 구조적 원인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동화 속 악당처럼 묘사되는 나르시시스트는 그 악행이 무차별적이고 비정치적인 영혼의 본질적인 썩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러나 학대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사례는 많지만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사례가 드문 이유는 학대가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에 의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이고 이계적인 문화 속에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토양을 제공합니다. 많은 경우 아동학대는 부모가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악한 사람이 되려고 작정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부모에게 종속시키는 법적, 사회적 구조가 그러한 비극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제적인 행동,
체벌의 정당화, 자녀의 사생활 감시 등은 개인의 병리를 넘어선 특정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매우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종교 공동체에서 아동학대가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종교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식의 특정 믿음과 권위주의적인 가족 구조가 학대의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 개인의 나르시시즘으로만 환원하는 것은 이러한 학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시스템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온라인에서 나르시시스트 관련 콘텐츠를 보다 보면 거의 항상 매우 특정한 경로를 따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에 대한 비교적 온건해 보이는 심리학적 분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알고리즘은 당신에게 악마, 즉 성경에 나오는 실제 악마에 대한 영상을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곧 많은 나르시시스트 영상의 해시태그에 영적 전쟁, 악마적 나르시시스트 같은 문구가 포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야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야기의 본질은 이것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즘과 악마의 연결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은 이 신념 체계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세력 사이의 전쟁터이며 악마와 천사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서사입니다. 이 맥락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심리적으로 어렵거나 해로운 개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악마적 세력의 그릇 또는 숙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세벨의 영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일부 기독교 인플루언서들이 통제적이고 조종하며 유혹적인 행동을 보이는 개인, 특히 여성을 지배한다고 믿는 악마적 존재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힌 존재로 설명됩니다. 이것은 결코 소수의 비주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며 나르시시스트 콘텐츠의 매우 흔한 종착점입니다. 상담 서비스, 인플루언서, 온라인 사역단체들이 이 연결고리를 이용해 자신들을 광고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눈이 검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흔합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인해 동공이 확장된다는 유사과학적 설명이 붙지만 결국 그 끝에는 악마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나르 학대 코치 역시 그 종착점은 악마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담론의 저변에 깔린 흐름은 온라인에서 나르시시즘이 논의되는 방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세속적인 크리에이터들이 나르시시즘을 이야기하는 방식에도 스며듭니다. 다크 엠패스나 슈퍼 엠패스 같은 개념을 다시 보십시오. 이 구도에서 엠패스는 고도의 민감성과 도덕적 순수성을 지닌 천사 같은 인물로 나르시시스트는 본질적으로 사악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는 전통적인 영적 전쟁 서사의 이분법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단지 세속적인 청중에게 맞게 언어가 현대화되었을 뿐입니다. 임상심리학 용어는 이 담론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기저에 깔린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과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으며 이들은 우주적 투쟁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 유혹적이고 위험한 서사입니다. 그것은 시청자에게 당신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안심시키고 도덕적 우월감을 강화하며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정당화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이데올로기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진짜 완전한 자율적 인간이지만 너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그 핵심입니다. 음모론 커뮤니티가 생각 없이 대중을 따르는 사람들을 양떼라고 부르거나 일부 남성 중심 커뮤니티가 다른 남성들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방식, 깨어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누는 모든 이분법적 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복잡한 인간을 1차원적인 캐리커처로 축소하고 그들의 인간성을 박탈합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믿는 자에게 책임을 면제해주면서 스스로는 복잡하고 고결한 존재라고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사는 진정한 연민, 연대, 이해를 침식하고 대신 의심, 경멸, 공포를 조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저항해야 합니다. 사람은 소설 속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물이 아닙니다. 나쁜 짓만 할 수 있는 나쁜 사람의 범주와 좋은 일만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의 범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는 선과 악, 그 양면을 모두 행할 수 있고 또 그래왔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이분법적인 상자 안에 가두는 것으로부터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타인에게는 없는 특별한 힘이 있으며 그 힘으로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들을 탐지하고 싸우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말하는 모든 서사를 의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제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캐리커처나 1차원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선 또는 악이라는 꼬리표를 붙임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각 개인을 독특하게 만드는 미묘한 차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성 그 자체를 끌어안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행동 이면에 있을지 모를 고통과 상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볼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연결과 치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이야기의 정원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현대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번지고 있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주변의 누군가 때문에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이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이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통찰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공포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가짜 혹은 위험한 인물을 식별하고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이려는 집착이 점점 커져왔습니다. 한때 자기계발서 코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 흐름은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나르시시스트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적 용어가 우리의 일상 어휘 속으로 스며들면서 우리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법, 그들에게서 살아남는 법과 같은 제목의 영상들은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부터 웰니스 인플루언서, 심지어는 강한 남성상을 강조하는 유튜버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시청자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수익성 높은 틈새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숨겨진 나르시시스트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과연 실제하는 개념일까요?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쓰이지만 대부분 본래의 임상적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낮은 공감 능력, 과도한 찬사에 대한 욕구, 과대망상, 강한 시기심, 특권의식 등의 명확한 기준을 가진 정신의학적 진단명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진단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스트는 이기적이고 교활하며 학대적이거나 혹은 그저 함께 있기 불쾌한 사람을 통칭하는 만능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담론에서 인기를 끄는 개념은 이들이 은밀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진짜 의도나 감정을 가면 뒤에 숨기고 있으며 오직 훈련과 기술, 그리고 누군가의 유료 PDF 파일을 구매해야만 그 위험성을 미리 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토양을 마련한 데에는 몇 권의 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은 인간관계를 마키아벨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권력의 역학을 이해하고 잠재적 조종자들을 이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심리학자 마사 스타우트 박사의 당신 옆의 소시오패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구의 상당수가 양심이 없는 소시오패스이며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의 정체를 숨긴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들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어떤 성격 특성은 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며 충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 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우트 박사는 이렇게 소름 끼치는 문장으로 경고합니다. 25명 중 1명은 소시오패스, 즉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선과 악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분이 그들의 행동을 제약하지 못할 뿐입니다. 옳고 그름의 지적인 차이가 우리 대부분에게는 감정적인 사이렌을 울리고 푸른 경고등을 켜지만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감이나 후회의 아주 작은 낌새도 없이 25명 중 1명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이 바로 2014년 타임지 편집자 제프리 클루거가 쓴 당신 옆의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책은 나르시시스트를 일상 속에 숨어있는 위험, 즉 평범해 보이지만 이기심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로써 비밀스러운 이상자라는 개념은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연쇄살인마를 만날 확률은 낮지만 나르시시스트는요? 바로 옆집 이웃, 옆자리 동료, 심지어 내 침대를 공유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공포를 심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서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증폭되며 나르시시즘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위협이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특징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담론이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곳 중 하나는 바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서 자란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는 정서적으로 학대적인 가정 환경을 겪은 이들을 위한 지지 그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곳은 개인 관계에서의 나르시시즘에 대한 논의의 중심지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나르시시스트로 규정하고 대처 전략을 공유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수많은 자칭 나르시시즘 전문가들이 등장했고 이들의 콘텐츠는 정신의학과 쇼맨십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극소수는 실제 심리학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즘 전문가, 관계 코치처럼 법적 규제가 없는 모호한 직함들이 마치 공신력 있는 자격처럼 사용됩니다. 어떤 유명 크리에이터는 자신을 나르시시스트 학대 회복 전문가라고 칭하며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그의 조언 중 일부는 유사과학, 심지어는 골상학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한 영상에서는 두꺼운 눈썹을 보고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 특유의 비웃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명백히 비과학적이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에 파고들어 큰 호응을 얻습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더라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 사적인 모습과 공적인 모습이 다르다, 자기 생일을 유난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별을 두려워한다 등 지극히 평범한 행동들을 나르시시스트의 비밀 신호라고 주장하는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판 심리적 관상 과도 같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얼굴 생김새로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눈썹 모양, 입꼬리의 방향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과거의 관상이 이제는 눈맞춤, 미소, 특정 행동 패턴으로 사람의 내면이 악하다고 단정하는 심리적 관상으로 옷을 갈아입은 셈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복잡한 인간관계를 선한 나와 악한 너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재단하려는 유혹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몇 년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한 유명인 부부의 법정 다툼은 이러한 현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임상 나르시시즘 전문가가 되어 한쪽 배우자의 눈빛, 미소 짓는 방식, 심지어 숨쉬는 모습에서 악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들이 초기 대중의 판단과 다른 방향을 가리켰지만 소위 전문가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기저에 깔린 생각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악은 우리 곁에 있으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신호가 있다. 물론 모든 콘텐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NPD 진단을 받은 소수의 인플루언서들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거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 즉 숨만 쉬어도 나르시시스트라고 말하는 콘텐츠가 훨씬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종종 학대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나르시시즘에 대한 집중을 혼합합니다. 많은 생존자들은 자신의 끔찍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 용어를 빌려 자신을 학대한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학대 예방에서 점차 초현실적이고 음모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엠패스, 슈퍼 엠패스, 다크 엠패스 같은 새로운 심리학적 원형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각 초능력적인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 더 강력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안티히어로적인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마치 포켓몬처럼 이들은 자신의 감정 능력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조종 전략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상징, 즉 도덕극에 등장하는 정형화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가면을 쓴 인물처럼 우리는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역할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가 무엇이든 이 콘텐츠는 결국 조종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파고들어 손쉬운 해결책과 명확한 적을 제시합니다. 비밀스러운 나르시시스트를 간파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하게 얽힌 현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정신과적 진단은 부러진 뼈나 홍역 감염을 확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신과적 진단은 특정 행동과 특성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
즉 증상의 패턴을 묘사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사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은 자폐, 나르시시즘,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장애의 증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성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정상 범주를 넘어 일상생활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때 장애로 진단됩니다. 하지만 무엇이 정상인가에 대한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한 사회에서는 기능적인 행동이 다른 사회에서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도덕적으로 일탈했거나 사회적으로 파괴적이라고 여겨졌던 행동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거나 특정 권력 구조를 지키기 위해 종종 병리화되었습니다. 동성애가 비정상으로 간주되어 1970년대까지 미국 정신의학 진단 편람에 포함되었던 것이 한 예입니다. 이러한 진단이 중립적인 꼬리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나르시시스트 담론은 두 가지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첫째, 매우 흔하고 평범한 인간의 특성들이 병리적인 것으로 재규정되고 있습니다. 돈을 써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거나 때때로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즘 담론은 이러한 행동들을 위험 신호로 낙인 찍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타인에 대한 의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마치 냉전 시대에 이웃의 간첩이 있을지 모른다며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던 사회적 분위기처럼 현대의 나르시시스트 담론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서 악의 증거를 찾도록 부추깁니다. 이는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선천적으로 악하다고 암시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행동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을 경멸적이고 주관적이며 징벌적인 범주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초점은 특정 인물들을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본질적으로 위험한 존재, 즉 사이코로 낙인 찍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대적 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대신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척하는 것을 조장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인물은 단순한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안전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는 민속 악마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탄 숭배의식 공포처럼 이 서사는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을 부추깁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디에나 있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훔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의심의 문화를 조성합니다. 사회학자 스탠리 코엔은 그에 져서 민속 악마와 도덕적 공황에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합니다. 도덕적 공황은 고립된 사건이나 행동을 과장하여 그것이 마치 널리 퍼진 일상적인 위험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1960년대 영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의 작은 다툼이 요즘 애들은 통제불능이라 거리를 다니기 무섭다는 식의 거대한 사회적 공포로 번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스트들은 엠패스의 감정적 에너지를 빼앗기 위해 도처에 숨어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극단적인 사회적, 감정적, 심지어 법적 대응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코엔이 말했듯이 상황을 재앙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반복되고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과도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공포는 과잉 대응을 낳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믿음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나르시시스트 공황 산업의 핵심 논리 중 하나는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일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남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에 대해 절대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주문처럼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
이 담론은 당신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끊임없이 확인시켜줍니다. 자기 성찰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성찰을 멈춰야 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문제는 항상 사악한 타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위험한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본질적으로 악하다면 그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애도 정당화되고 심지어 찬양받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 주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상처받을 마음이 없다는 걸 기억해요. 와 같은 문구가 소셜미디어에서 버젓이 공유됩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비인간화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잣대는 결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를 끼칩니다. 우리의 직감은 사회적으로 중립적인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학습한 편견과 고정관념의 총합일 수 있습니다. 사회가 나르시시스트라고 판단한 사람을 비인간화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쥐어준다면 그 사회는 애초에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먼저 비인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폐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독특한 말투나 행동이 오만하다거나 나쁜 기운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그들의 다름이 악함의 증거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 서사는 학대가 발생하는 더 큰 구조적 원인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동화 속 악당처럼 묘사되는 나르시시스트는 그 악행이 무차별적이고 비정치적인 영혼의 본질적인 썩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러나 학대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사례는 많지만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사례가 드문 이유는 학대가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에 의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이고 이계적인 문화 속에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토양을 제공합니다. 많은 경우 아동학대는 부모가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악한 사람이 되려고 작정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부모에게 종속시키는 법적, 사회적 구조가 그러한 비극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제적인 행동, 체벌의 정당화, 자녀의 사생활 감시 등은 개인의 병리를 넘어선 특정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매우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종교 공동체에서 아동학대가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종교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식의 특정 믿음과 권위주의적인 가족 구조가 학대의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 개인의 나르시시즘으로만 환원하는 것은 이러한 학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시스템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온라인에서 나르시시스트 관련 콘텐츠를 보다 보면 거의 항상 매우 특정한 경로를 따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에 대한 비교적 온건해 보이는 심리학적 분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알고리즘은 당신에게 악마, 즉 성경에 나오는 실제 악마에 대한 영상을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곧 많은 나르시시스트 영상의 해시태그에 영적 전쟁, 악마적 나르시시스트 같은 문구가 포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야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야기의 본질은 이것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즘과 악마의 연결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은 이 신념 체계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세력 사이의 전쟁터이며 악마와 천사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서사입니다. 이 맥락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심리적으로 어렵거나 해로운 개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악마적 세력의 그릇 또는 숙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세벨의 영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일부 기독교 인플루언서들이 통제적이고 조종하며 유혹적인 행동을 보이는 개인, 특히 여성을 지배한다고 믿는 악마적 존재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힌 존재로 설명됩니다. 이것은 결코 소수의 비주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며 나르시시스트 콘텐츠의 매우 흔한 종착점입니다. 상담 서비스, 인플루언서, 온라인 사역단체들이 연결고리를 이용해 자신들을 광고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눈이 검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흔합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인해 동공이 확장된다는 유사과학적 설명이 붙지만 결국 그 끝에는 악마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나르 학대 코치 역시 그 종착점은 악마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담론의 저변에 깔린 흐름은 온라인에서 나르시시즘이 논의되는 방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세속적인 크리에이터들이 나르시시즘을 이야기하는 방식에도 스며듭니다. 다크 엠패스나 슈퍼 엠패스 같은 개념을 다시 보십시오. 이 구도에서 엠패스는 고도의 민감성과 도덕적 순수성을 지닌 천사 같은 인물로 나르시시스트는 본질적으로 사악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는 전통적인 영적 전쟁 서사의 이분법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단지 세속적인 청중에게 맞게 언어가 현대화되었을 뿐입니다. 임상심리학 용어는 이 담론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기저에 깔린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과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으며 이들은 우주적 투쟁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 유혹적이고 위험한 서사입니다. 그것은 시청자에게 당신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안심시키고 도덕적 우월감을 강화하며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정당화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이데올로기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진짜 완전한 자율적 인간이지만 너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그 핵심입니다. 음모론 커뮤니티가 생각 없이 대중을 따르는 사람들을 양떼라고 부르거나 일부 남성 중심 커뮤니티가 다른 남성들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방식, 깨어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누는 모든 이분법적 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복잡한 인간을 1차원적인 캐리커처로 축소하고 그들의 인간성을 박탈합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믿는 자에게 책임을 면제해주면서 스스로는 복잡하고 고결한 존재라고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사는 진정한 연민, 연대, 이해를 침식하고 대신 의심, 경멸, 공포를 조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저항해야 합니다. 사람은 소설 속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물이 아닙니다. 나쁜 짓만 할 수 있는 나쁜 사람의 범주와 좋은 일만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의 범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는 선과 악, 그 양면을 모두 행할 수 있고 또 그래왔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이분법적인 상자 안에 가두는 것으로부터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타인에게는 없는 특별한 힘이 있으며 그 힘으로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들을 탐지하고 싸우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말하는 모든 서사를 의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제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캐리커처나 1차원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선 또는 악이라는 꼬리표를 붙임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각 개인을 독특하게 만드는 미묘한 차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성 그 자체를 끌어안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행동 이면에 있을지 모를 고통과 상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볼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연결과 치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이야기의 정원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현대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번지고 있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주변의 누군가 때문에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이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이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통찰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공포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가짜 혹은 위험한 인물을 식별하고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이려는 집착이 점점 커져왔습니다. 한때 자기계발서 코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 흐름은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나르시시스트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적 용어가 우리의 일상 어휘 속으로 스며들면서 우리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법, 그들에게서 살아남는 법과 같은 제목의 영상들은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부터 웰니스 인플루언서, 심지어는 강한 남성상을 강조하는 유튜버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시청자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수익성 높은 틈새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숨겨진 나르시시스트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과연 실제하는 개념일까요?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쓰이지만 대부분 본래의 임상적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낮은 공감 능력, 과도한 찬사에 대한 욕구, 과대망상, 강한 시기심, 특권의식 등의 명확한 기준을 가진 정신의학적 진단명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진단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스트는 이기적이고 교활하며 학대적이거나 혹은 그저 함께 있기 불쾌한 사람을 통칭하는 만능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담론에서 인기를 끄는 개념은 이들이 은밀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진짜 의도나 감정을 가면 뒤에 숨기고 있으며 오직 훈련과 기술, 그리고 누군가의 유료 PDF 파일을 구매해야만 그 위험성을 미리 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토양을 마련한 데에는 몇 권의 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은 인간관계를 마키아벨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권력의 역학을 이해하고 잠재적 조종자들을 이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심리학자 마사 스타우트 박사의 당신 옆에 소시오패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구의 상당수가 양심이 없는 소시오패스이며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의 정체를 숨긴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들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어떤 성격 특성은 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며 충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 그 특성을 발견